아니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하고는 진짜 한 2년에 한 번씩 한 2, 3년에 한 번씩 뵙나? 만날 인연이 생기죠. 그래도 거의 저희 시상식 그때 뭐 베스트로 꼽히실 때라든지 뭐 투자 설명회 아니 아주 가끔 방송. 요즘 방송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안 해요. 예전에 자동차 애널리스트 할 때는 뭐 매일매일 소재가 풍부했는데 최근 들어 좀 큰 미래 주제를 가지고 1년에 한 4번 정도 기획성으로 자료를 좀 두껍게 쓰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센터 되고 나서는 여의도 말고 부르시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숙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애널리스트 시절에는 거의 이제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연기금 이런 데가 주로 불렀다면 이제는 거의 산업 현장 그렇죠. 또 혹은 이제 거시적인 곳에서 지금 기획재정부 그린 뉴딜 자문위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모빌리티 분과 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뭐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 아니면 모빌리티 이쪽에 어떻게 정책을 갖고 가야 되죠? 내지는 탄소 우리 보통 카본 뉴트럴리티 즉 탄소 중립을 2050년에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자동차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차로. 왜냐하면 지금 뭐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그 다음에 뭐 이 철광석을 일단 결국 코크스를 가지고 고로해서 철을 만드는 것들 바꾸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모빌리티는 전기차로 바꾸는 게 제일 쉽지 않니? 왜냐, 인센티브 주다가 안 바꾸면 페널티 주면 되거든요. 제일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2035년 정도까지는 다 전기차로 바꿔야 15년 동안 전부 차가 이제 자꾸 바뀌어나갈 거죠, 전기차로. 아마 35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팔지 말아라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사면 한 15년 정도는 운전하거든요. 중고차 시장에 팔고 나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2050년도에 탄소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미 2020년도부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아직 저는 질문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본론 다 들어가고 잠시만요. 우리 센터장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져서 이게 방송 계속 나가요? 이게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설마. 진짜로. 아니, 정말 편안한 방송. 방송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15년, 16년 동안 틀에 박힌 방송만 하던 사람이라 진짜 유튜브는 유튜브스럽게 앵커님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모처럼 나왔는데 정돈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저는 원래 우리 센터장님이 엄청난 멋쟁이십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포스가 이 겨울 여의도 칼바람 앞에서도 머리 하나 이제 날리지 않고 안경 그래도 좀 바뀌셨네요. 옛날에 완전 동그란 거였는데. 아니 이건 네 번째 똑같은 안경 샀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예. 아무튼 우리 여의도 멋쟁이 그 고태봉 센터장님은 사실 인사이트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뭐 여의도에서는 이분 따라올 자는 없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제 그 전화번호부에는 IBK 투자증권 고태봉 연구원 이렇게 메모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절에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시절에 그 IBK 투자증권 계실 때랑 그다음 하이 투자증권에서 필드 커버리지 하실 때 맨날 그 대놓고 베스트에 계속 꼽히셨던. 그렇죠. 그때 차화정 때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선정해주는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10인 제가 8인가 9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그 기사 보고 봤거든요. 그만큼 차화정이 당시 한 4년 동안의 대목 중심이었죠. 그때 1등 한 번도 안 놓쳤으니까 사실 저는 되게 영광스러웠고 근데 그 이후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왜요? 자동차가 저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참 1등 해먹다가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동차가 5년 동안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좀 드라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자동차가 변할 것 같다. 자동차라는 게 과연 뭘까? 바퀴 4개 달린 2차원 공간을 달리는 게 차인가?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드론이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같은 회전력을 가지고 양력, 즉 뜰 수도 있네? 이 같은 왜냐면 배터리, 모터 다 같은 코어 테크놀로지더라고요. 그 회전력을 가지고 지면하고 마찰을 해서 갈 거냐? 중력을 딛고 하늘로 떠오를 거냐? 여기다 감속기라는 녀석을 달아서 이걸 왕복 운동하고 근력 운동처럼 바꿔버리면 로봇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어떤 이제 조각조각처럼 각국에서 기술이 툭툭 올라왔는데 결국 기반 기술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빌리티, 즉 움직이는 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모빌리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때 우버, 리프트, 디디 추싱, 그랩 이런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야, 이 모빌리티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는 차가 없어도 온디맨드, 즉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욕구, 내 욕망만 표출을 하면 어디서든 차가 와요. 이렇게 편리해지면 과연 차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근데 또 그때 또 사회적 분위기는 야, 이 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된대. 차를 바꿔야 되는데 동력 계통을. 그리고 차가 줄어들면 훨씬 더 CO2 배출량이 줄지 않겠어? 이런 것 때문에 우버 같은 막 이제 이 IPO 프리 IPO 시장에서 밸류를 막 인정받을 때였죠. 그 저도 그때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자동차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변해도 빨리 변한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프리 IPO에 이제 뭐 시리즈 A, B, C 계속 이제 펀딩이 될 때마다 밸류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밸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유니콘, 1조가 넘는 유니콘, 10조가 넘는 데카콘, 뭐 최근에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100조가 넘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야, 이거 자본시장도 내가 익숙하게 하는 자본시장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어떤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조금 제가 보기에 이 롤이 좀 달라지고 보는 좀 이제 뷰가 훨씬 더 넓어져. 훨씬 더 이제 거시적으로. 네.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그 내연기관차 1년에 몇 대 팔릴까? 그럼요. 그거 맞추는 게 시장 점유율. 그죠. 그다음에 토요타가 1등이냐 현대차가 1등이냐 뭐 이런 거.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하시는 활동을 봐도 알 것 같고, 사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데는 좀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주식은 좀 자유롭다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 직접 투자하는 거요? 네. 예, 그렇긴 하죠. 혹시 그럼 우리 센터장님도 저는 테슬라나 주식 안 합니다. 아예 해외 저희는, 주식도요? 네, 저희는 뭐 아예 리서치 자체가 거의 주식을 안 합니다. 해외 주식은 된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훨씬 더 엄격한 해외 주식은 좀 아깝겠다, 그렇죠? 테슬라 이런 거는 그렇죠. 뭐. 근데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여쭤봤던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좋은 거 다 알고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거 다 아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700조 가까이가 있죠. 660조? 660조인가요? 그거를 혹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단어가 있다. 단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미래를 규정하는 것 중에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미래 기술 두 가지 큰 흐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 하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하나가 탄소 중립입니다. 이 두 개 기술은 사실 좀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 기간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 탄소 중립을 선진국들이 선언한 게 205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는 탄소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년, 30년 동안 변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깁니다. 야, 올해 얼마나 오르는데 뭐 내년에 어떻게 된대가 아니라 지향점이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도중에 이렇게 큰 커브를 만들면서 가더라도 우상향 기울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자동차에 접목시켜보면 테슬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큰 아젠다에서 테슬라는? 제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전기차죠. 제일 먼저 시작했고. 자, 내연기관이 이제 우리가 크게 패러다임을 봤을 때 석탄에서 이제 결국 전기기관, 그 다음에 석유라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발견했죠. 이걸 가지고 사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가 덮여버리는.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서부터 포디즘이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탄소가 뻥뻥 올라가요, 위에. 근데 이게 일정한 대기 공간을 뭐 CO2 같은 가스들이 쫙 차지하면서 마치 우리가 농촌 시골에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온실 효과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이제 복사 에너지가 반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는 게 따뜻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에 온도가 굉장히 높죠. 마찬가지로 이 가스층들이 이 복사 에너지를 못 빠져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벌써 1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갔고요.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2050년까지 0.5도 정도까지는 수용이 된다 이거예요, 지구가. 근데 만약에 1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6,500만 년 만에 모든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왜냐면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제 터졌지만 코로나로 우리가 막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자연재해가 좀 있었죠. 유명한 자연재해가 캘리포니아 산불.
결국 대한민국 국토의 25%를 태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지열이 엄청나게 높았다. 대기가 굉장히 건조했다. 강풍이 불었다.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없었다였어요. 그래서 불을 다 끄자마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 2035년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할 거야 라는 걸 바로 발표해버려요. 왜냐면 트럼프가 야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셰일가스 발견되기 때문에 기름 넉넉해. 이거 쓰고 살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했는데도, 오바마 때 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할 거야 라고 발표했어요. 그게 왜냐? 지구 온난화가 이유라고 본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었죠. 중국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산샤댐이 붕괴될 거냐 안 될 거냐 가지고 여의도 이 촉각을 곤두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건 결국 뭐냐? 이 원래 이제 이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사실은 한 일정량의 수증기만 머물고 있는데 이게 지구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한참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쏟아지게 되면 대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면서 느꼈던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이게 탄소 중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5년도에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가 내연기관 판매 금지, 2030년도에는 영국하고 독일 판매 금지, 그리고 이번에 중국도 35년 발표했죠. 거의 뭐 35년이 그냥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한국 서울도 35년.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던 많은 나라들이 35년을 기점으로 들어올 게 대부분 선진 국가는 2050년도가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러닝 피리어드,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운행하고 중고차 시장 팔고 나서 5년 정도 더 타더라.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사실은 이 두 개가 혼재돼 있다가 2050년도에 아마 내연기관을 갖고 다니면 페널티 상당히 물 수밖에 없는. 사실 2050년부터는 길거리에서 내연기관차를 보기 힘들 힘들어지는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변화가 뭐 조금 이제 먼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를 좀 얘기하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UAM이라고 하는. 그 혹시 누가 만든 말이에요? UAM은? UAM은 사실 이제 우리 도심 내 항공이기 때문에 어번이라는 게 들어가죠. 사실 이건 서비스 이름이에요. UAM은 기체 이름은 사실 eVTOL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 즉 수직 이착륙기인데 일렉트릭이 붙었기 때문에 전기 수직 이착륙기가 생겼기 때문에 도심 빌딩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UAM이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 서비스 서비스죠. 이름이구나. 그것도 예. 도심에서 다니는 서비스. 네. 예를 들어 인터시티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이렇게 왔다 갔다 인터시티도 있습니다. 그건 훨씬 또 기체가 커져요. 그래서 UAM이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잠실, 여의도에서 잠실, 여의도에서 인천, 인천공항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심 내에 뭐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한참 트래픽 잼이 있으면 한 얼마 걸려요? 한 1시간도 넘게 걸리잖아요. 뭐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죠. 예. 근데 그렇다면 뭐 한 7분에서 10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건데 UAM도 도대체 왜 나왔냐? 이 비행기가 보니까 전체 이 트랜스포테이션, 즉 수송기관 중에 에비에이션, 비행기가 내뿜는 탄소, CO2가 12%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야, 비행기도 전기로 바꿀 수 없니? 이라는 압박이 일렉트릭 숏 테이크오프 랜딩, 즉 활주로를 아주 짧게 쓸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드는 데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틸팅 기능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날아오르고 꺾었을 때 앞으로 세게 날아갈 수 있는 이 기술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스톨에서 이 VTOL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거를. 그게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그게 모터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게 가능해졌다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자분들은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영국의 해리어 기기라는 거. 그건 이제 엔진이잖아요. 쌍발 엔진인데 엔진하고 저 로터하고는 완전 다르죠. 네.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수직 이착륙기의 대명사가 영국의 해리어 기였는데 그게 이제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제트 엔진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꺾을 때 틸팅하다가 그래서 과부 제조기예요. 과부 제조기예요. 과부 제조기. 왜냐면 틸팅을 하다가 뭐 웃을 게 아니에요. 왜냐면 테스트 하시는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틸팅. 아니, 그 해리어기가 나오기 전에. 그럼요. 나오기 전에.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 드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훅 날라가고 훅 가든가요? 천천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로 어느 정도 양력을 올려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하버링이라고 하죠. 하버링은 제가 머물러 있는 거죠. 제자리에 떠 있는 네. 거. 예. 그래서 앞으로 딱 꺾으면
시속 300km 이상 속도가 나는. 그래서 기술이 일단 발달했고요. 네. 소재, 왜냐면 가벼워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밀도. 네. 엄청나게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양력을 얻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에 요구되는 코어 테크놀로지, 핵심 기술하고요. 네. UAM이나 아까 ES톨, ES톨이나 EV톨에 요구하는 테크놀로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보면, 네. 그러면 이게 파일럿이 조종한다. 예. 그러면 한 사람 무게, 그다음에 벌써 까먹고 시작하는 그리고 거니까. 조종석에 어마어마한 계기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간도 그렇고. 그건 뭐 자율주행하고 똑같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UAM조차도 무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서 UAV가 무인기거든요. 네. 무인기로 승객을 앞으로 나르겠다가 한국도 2035년부터고요. 미국 2030년부터. 그러니까 파일럿이 처음에는 귀책 사유, 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져 하는 게 이제 파일럿 시스템으로 가다가요. 한국도 2025년도부터 허용되거든요. 25년이요? 네. 아, 네네. 25년부터 이제 하늘길이 열립니다. 2035년부터는 무인기가 허락돼요. 우리나라도. 네. 예. 10년 동안 그래서 아마 파일럿 면허 제도가 생길 겁니다. 저도 드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3년 전부터 드론을 사서 제가 취재 현장 갔을 때 직접 제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방송으로도 쓰고 그래요. 그런 쪽에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2025년 드라이브 한번 파일럿 도전을 한번 해볼까. 이게 사실 항공기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 기준이라든지 신체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좀 높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아직 뭐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정부에서 면허 제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저 공군사관학교를 나온다든지 항공대를 나온다든지 뭐 그런 아마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운전면허 따듯이 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약은 10년 있다가는 결국 뺏긴다는 거. 인공지능한테 맡겨라 라는 거 한시적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다 뺏기는, 뭐 택시도 뺏길 거고 뭐 다 뺏기는 건데 우리 운전대도 아마 다 뺏길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는 뭐 2035년이면 이미 자율주행은 제가 봐도 굉장히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35년에. 네. 그래요. 왜 테슬라는 뭐 당장 내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뭐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이 그 책을 하나 출간하셨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촬영일이 오늘 12월 22일인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실물을 못 받아가지고 예, 실물을 못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목차는 봤거든요. 근데 목차가 이렇게 디테일한 책도 보기 힘든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목차로 책의 상당 부분을 일단 채워 넣으려고. 목차만 몇 장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부에서 3부까지가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이신 박상현 상무님이 집필하신 네, 맞습니다. 약간 그쪽은 거시. 거시경제의 대부시죠. 28년 동안 대우경제부서부터 계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많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박상무님의 글을 보면서 배웠던 분들이죠. 저도 한 12년 전에 그때 하이투자증권 CJ에서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맞습니다. 그때 예. 매각한 직후에 가서 잠깐 인사드린 적은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4부, 5부, 6부는 우리 고태봉 본부장님이 직접 쓰셨고. 그러니까 탑다운이 너무 많죠 지금 최근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경제를 뭔가 규정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너무 평상시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져서 락다운에다가 사람이 활동을 못 하는데 주가는 올라. 실물 지표는 다 형편없는데 주가는 올라. 그다음에 보통 실업률은 굉장히 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인데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주가는 올라. 그다음에 교역량 줄고 글로벌 밸류체인 무너졌어. 근데 주가는 올라. 그다음에 GDP가 하이 싱글 마이너스 내지는 더블 디짓 마이너스인데도 주가는 올라.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뭐 리쇼링 하겠다. 자유무역 그만해라. 근데도 주가는 올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죠. 왜냐면 돈을 무한대로 풀었는데 기업들이 변제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결국 크레딧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주가는 올라.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번엔 예외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바텀업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위를 보세요. 예전보다 사이즈도 커졌고 내용이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이 친구들한테는 성장이라는 게 전통적 성장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자, 예를 들면
아마존도 수년 동안 프로핏이 안 나와요. 네. 이익이 없는데 매출액은 미친 듯이 올라가요. 네. 근데 유통시장은 어닝을 늘 봐요. PER. 뭐, 이 초등학교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십니다. 아시죠? 예,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 분들도 PSR 이 정도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PSR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있던 개념이긴 한데 아마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투자에 많이 인용을 하기 그러니까 시작했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하신 말씀 맞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 무대에 등단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프리 IPO죠. 네.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스타트업 뭐 최근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수면 밑에서 이 무대에 올라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전문 투자자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직접 측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근데 그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PSR입니다. 왜냐하면 매출 자체도 없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익은 기대 안 해. 근데 네 매출액이 실제 타박타박 계속 높아지면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그게 PSR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설명 좀 드려볼까요? 네. 얼리 스테이지 단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3F라고도 얘기해요. 뭐 패밀리니 뭐 풀이니 아니 프렌드 이래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요. 초창기 엔젤 투자.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좀 될 것 같아 해서 돈 좀 더 줘봐 해서 투자를 해서 뭔가 만드는데 그때 다 우르르 무너져요 보통. 왜냐하면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거죠. 네. 그걸 데스밸리라고 얘기합니다. 돈 다 까먹고. 뭔가 예.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파산하는. 근데 그 중에도 야 그래 니네 이런 기술은 되게 밸류어블한데 요것만 내가 따로 살게. 뭐 M&A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계곡을 잘 일어난 쪽은 시리즈 A. 너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볼래?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펀딩이 됩니다. 이때 주로 매출액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PSR을 써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니콘 기업 같은 애가 나와요. 네. 1조짜리 회사. 시가총액 그 1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숫자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는 데카콘 10조짜리 회사가 생겨요. 데카콘. 그게 우리나라 쿠팡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자꾸 유통시장에서는 실적을 보니까 네. 프리 IPO에서는 성장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PSR 밸류에이션인데 그게 상장에 성공하는데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2008년 9년도에 아니죠. 99년 2000년에 닷컴 버블일 때 네. 닷컴 버블일 때 주식시장 상장하는 회사의 86%가 적자 기업이었어요. 미국 시장에. 미국에서. 예. 그래서 와 적자 기업이 상장이 되네. 왜냐면 그때는 우리 뭐 야후라든지 네. 아니면 라이코스라든지 최근에 구글은 이제 컸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구글 네. 그런 기업들이 다 적자였죠. 그렇게 갔다가 경제가 보수화되고 야 이거 닷컴 이거 뻥이었어 다 이거 신기루였어.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죠. 자 그리고 나서 빠졌을 때는 다 흑자 기업들만 상장을 다시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적자 기업의 퍼센티지가 확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다시 닷컴 버블을 넘어섭니다. 적자 기업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다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던 회사들이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통시장이 얼마나 보수적이냐. 우버 같은 경우가 상장할 때 PSR 4배로 들어왔어요. 그랬나요? 네, 4배로 들어왔는데 어닝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 주식시장에서는 너 돈 되는 사업해. 거기다 심지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본업이 안 되죠. 그렇죠. 라이드 헤일링이 안 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푸드 딜리버리, 음식 딜리버리 바꾸고 야 우리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도 날릴게. 팔았죠. 그러면 그리고 나 이 UAM 사업하는 우버 에어 날릴게. 근데 아마 페이백 옵션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다시 되살 바이백 옵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되살 거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플랫폼은 여기를 이용하되 R&D만 너희들이 가져가라.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 사업부를 사간 회사의 지분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제 생각에는 왜냐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아마 서비스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버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코어를 하거나 다시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이렇게 성공하게 됐을 때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아마 바이백을 하거나 다시 또 뭐 합병을 시킬 수도 그렇게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유통시장이 적자 회사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네 PSR 밸류에이션 어림도 없어 우리 시장에서. 자 그런데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네. 테슬라 상장하고도 상당 기간 적자였는데 계속해서 주가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죠. 근데 300달러 때 다 팔았고 400달러 때 미쳤다 그랬고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이 자본시장을 좌우하는 게 누구죠? 월가죠, 월가. 예, 월가. 근데 월가가 아까 얘기했던 유통시장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네. 밸류에이션도 월가가 했죠. 월가가 했죠. 근데 지금 이 회사들, 특히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팡 같은 업체들의 최대 주주는 누굴까요? 처음에 벤처 캐피탈인데 이걸 소위 말하는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쉽게 말해서 창업자들.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든지 VC 쪽이 VC 쪽의 생각은 굉장히 이번에 제로 투 원이라는 혹시 책을 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팔레토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또 80대 20 법칙. 80대 20 법칙이 뭐냐면 20% 해당되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의 팔레토라는 이제 이 경제학자가 아니 20%가 되는 부자들이 이 이탈리아 땅 80%를 가지고 있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연 뭐 강낭콩인가도 보니까 일부 20%가 80%의 이 저 강낭콩을 품고 있네.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과 이 어떤 이 사회적 현상이 80대 20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저 VC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80%가 내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적자가 나도 돼. 근데 20%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로톤이 가면 뭐냐면 1%의 상위 랭킹 1위 업체가 이게 한국 같은 경우 5년, 7년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갑니다. 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은 달라요. 20년, 30년 갖고 가면 이 1등 기업이 나머지 99개의 기업의 적자를 전부 다 만회하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승자 독식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 그럼요. 측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사실 아주 부자분들한테는 100억 있죠. 근데 1억씩 예를 들어 100개에서 쭉 뿌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아마존이 프리 IPO를 빼고 IPO 이후에 지금까지 한 몇 배 주가 올랐을 거예요. 어제까지. 한번 때려보십시오. 한번. 글쎄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몇천 배, 뭐 3,740배입니다. 3,740배. 예. IPO 하고 나서. 나서. 그러니까 프리 IPO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올드머니하고 뉴머니가 쉽게 말하면 한판 붙었는데 네. 뉴머니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가총액 상위사 중에 유명한 기업들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애플 있고 뭐 아마존 있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한 7개 기업 정도가 그런 성질의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 회사들이고. 근데 그 회사들이 이미 데카콘까지 갔다가 상장을 한 회사, 예를 들면 우버. 그러니까 들어올 때 옛날 같았으면 전통적으로 저는 이런 비유 많이 합니다. 옛날에 뭐 인삼 축제, 도라지 축제, 네. 무슨 무궁화 아가씨 선발대 뭐 이런 데서 노래 부르는. 예?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결국 가수가 된 분들이 예전에는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블랙핑크 같은 분은 어때요, 근데? 예전하고 다르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온 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2, 3년 동안에 아주 압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하고 나서 바로 오자마자 글로벌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연습생 교육을 쭉 받다가 잠재력을 끌어모은 다음에 바로 데뷔하자마자 1등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유통시장에 프리 IPO 시장에서 이미 스타 중에 스타가 유통시장에 들어오자마자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들어 있죠. 사상 최대 금액 가지고 상장했던 페이스북. 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사들 걔들이 독식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번에 코로나 뻑 터졌어요. 전통 제조업, 항공, 뭐 빅3, 자동차 빅3 같은 전통 산업들은 다 박살났죠. 네. 심지어 그 훌륭하던 GE, 제일체 GE까지도 박살나고, 네. 엑슨모빌, 시가총액 계속 1위였던 엑슨모빌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전통 기업하고 완전히 다른, 특히 프리 IPO 쪽에서 쉽게 말하면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던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밸류에이션들을 가지고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잠깐 주춤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거의 2배씩 올랐죠. 네. 왜냐? 애플이 1트리언 달러, 즉 1조 달러가 넘는다고 막 환호성 질렀더니 얼마 전이에요. 지금 2조 달러가 넘죠, 지금.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를 볼 때 아니 뭐 늘 EPS가 이 정도 되면 우리 한국 시장의 전체 EPS가 이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13배, 12배 전부 다 그렇게 미세정을 해서 센터장님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12, 13배 한계를 봤을 때 몇 배, 몇 천입니다. 지수 상가는 얼마 하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주식시장 몸담고 있을 때 늘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봤을 때 우리 시가총액 10위권이 작년에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왜냐면 일본의 시가총액 20위권 하고 보시고요. 한국 20위를 보세요. 정말 앞서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보실까요? 10대, 우리 시가총액 10대 기업 한번 볼게요. 네. 반도체 3개 있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3개. 예. 이거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왜냐면 워낙 돈을 잘 벌기 그렇죠. 때문에. 예. 대신에 얘들도 만약에 파운드리 쪽으로 만약에 전향을 하거나 비메모리 쪽으로 좀 욕심을 낸다면 그것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CMO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예. 이 2개 기업도 사실 밸류에이션 논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나오지만 전통 화학하고는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2차 전지하고 있는 LG화학하고 SDI.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탄소 중립. 네. 가장 화두에 있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로봇 UAM의 기초 기술이 되는 배터리입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냐면 한국이 이제 계속 자랑할 수 있는 네. 유럽은 전부 다 구글한테 먹혔죠. 네. 근데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이 2개가 사실 플랫폼 기업입니다. 밸류에이션에서 사실 리밋이 없는. 뭐 일본 뭐 동남아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일본 이 시가총액 25면 아직도 도요타가 시가총액 1위예요. 아, 일본은 시총 1위가 도요타예요. 도요타 아직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고요. 대부분 이 전기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나라의 미래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시가총액 상위사만 보면 알아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마지막이 뭐냐면 모빌리티입니다. 현대자동차, 이게 뭐 10위권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고, 그다음 모비스 기아자동차가 바로 연달아 있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대한민국 시가총액 10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전력, 포스코 이런 거 보이지 않죠 지금. SK텔레콤도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논하기 어려운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CMO 기업, 바이오 기업이죠. 네. 이 2개 들어와 있죠. 배터리도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갑니다. 네. 전통 화학 밸류에이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사들이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코스피 밸류에이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PBR 몇 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 PBR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성원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거로 우리가 12배 줬는데 눈치 보다가 13배까지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거는 정말 이거 장난코끼리 만지기라는 거예요. 구성원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되고 그 기업들을 바텀업.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의 형님인 얘들 구글은 얼마 받고 있니? 현대자동차, 테슬라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테슬라 밸류에이션 얼마니? 사실 비교 기준을 타겟팅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약간 좀 말씀을 끊고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들 기업이 이제 세상을 바꿔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쳐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의미도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통시장, 주식시장. 그러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참여자들의 밸류에이션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고민은 그겁니다. 아니 그러면 PER 안 되고 EV EBITDA 안 되고 PSR로도 이거 몇 배 의미가 없고 PCR 캐시플로우 안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PDR 드림으로 할 거야? 또 이거는 또 너무 주관적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내 자라도 하나 만들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경제학자들도 똑같이 고민인 게, 자, 그럼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비용이 견인할 수도 있고 수요가 견인할 수도 있죠, 그죠? 네, 항상. 근데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 코스트는 뭐였죠? 결국 투자도 있고. 예. 근데 투자도 지금 당장 제가 이제 기자님하고 이 기자님하고 제가 방송을 지금 엄청난 설비에 네. 미국 이 독자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중계기를 통해서 남산에 있는 저 중계기가 미국까지 전파를 보내고 있나요? 사실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야 되는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카메라 딱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지금 이제 환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1층, 2층 스튜디오에 내려가면은 부조정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주조정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설비 투자만 몇십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지금 꼴랑 몇십만 원짜리 카메라 하나, 그래도 조명은 오늘 켰어요. 그렇네요. 요거로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달라지긴 아마 달라졌네. 미국에 계신 분들 보고 계실 거라고요 지금. 맞아요. 뭐 해외 뭐 어디 해외 송출에 대한 지금 비용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야, 수요 공급이 막 되다가 노동력이 더 투입되면 노동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인플레이션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다 로봇화, 자동화, 무인화,
그렇게 혹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GDP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아, 그럼요. 뭐 그렇게 아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다 뭐 무형자산이 뭐 커져야 된다는데 사실은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이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다. 아까 제가 네. 이제 그로스 앞에 분모해야 되는 그로스 같은 얘기입니다. 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테슬라가 뭐 PSR로 봤을 때 이게 뭐 20배 가까이 받는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100조예요. 저 매출액이. 네. 똑같이 20배를 받으면 얼마 받아야지 이게 시가총액을? 2,000조?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물론 무슨 현대차가 20배나 PSR을 받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테슬라는 예. 이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트랜디드 에셋이라고 해서 좌초 자산이 있습니다. 아, 네. 좌초 자산은 뭐냐? 야 이거 내연기관은 자꾸 CO2를 뽕뽕뽕 뿜어대니까 얘 없애. 그러니까 내연기관 사업은 언젠간 접게 될 부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개념이지만 나중엔 빚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자산 개념이죠. 나중에 빚이 되는 좌초 자산이 그렇죠. 이제 스트랜디드 에셋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아예 산업군 자체가 아예 없어질 산업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40만 대의 생산 설비가 전부 다 내연기관차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얘를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깔아놨던 설비들을 쉽게 말하면 셧다운을 시키거나 뜯어내야 되겠죠. 좌초 자산이라는 게 전통적인 기업은 아무리 변모를 한다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940만 대라는 어떤 이 내연기관 설비를 없애거나 바꿔야 되는데 그건 다 비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통 자동차 업체 밸류에이션에는 야 얘들을 없애게 되면 지금 니네 자산이지만 아니잖아. 이거 나중에 빚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세컨티어 기업들 네. 스바르, 마스다, 스즈키 뭐 많은 기업들이 이 좋은 시장에 마이너스예요. 주가 흐름이. 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기간 동안에 12배, 13배 올랐는데 주가가 네. 마이너스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업은 미래와 현재가 치열하게 싸우는 회사가 아니라 결국 현재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현재와 과거만 있을 회사.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냉정하게 마이너스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이 같은 기간에 약 90%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 전통을 많이 깔고 있는데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의 변화가 아마 굉장히 숨가쁘게 들리실 거예요. 뉴스 플로우가 보면 야 로봇 회사 인수했대, 뭐 앱티브하고 2.4조 JV 조인트 벤처 만들었대, 또 뭐 카누라는 업체가 손잡았대, 어라이벌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대, 뭐 등등. 아마 정신이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된 다음부터 그렇죠. 뭔가 진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좀 현대차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죠? 뭐 그렇게 하시죠. 예.